그래서 일단 질문이 크게 저희가 15개를 받았는데요. 첫 번째는 자, 금융당국이 허락해 줄 거냐? 그리고 소통을 했냐, 금융당국과? 막으면 어떡할지. 네,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뭐 다들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위임장 충분히 받았냐? 주총 가면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게 두 번째 질문이고. 세 번째는 그래도 국내 은행이 해외 은행에 비해서 펀더멘털리만 뒤처지는 거 아니냐? 예. 네 번째는 왜 단일 기업이 아닌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캠페인하냐? 당신네들이 주식 들고 있는 거는 많이 들고 있는 거는 뭐 2개 은행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해외 은행들의 자본 배치 정책은 어떠냐? 예, 그거고요. 여섯 번째는 이제 주주 환원율이 올라가면 주가가 왜 상승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얼라인 파트너스의 제안대로 은행들이 주주 환원율을 높이게 되면 하여튼 자본 비율이 부족해서 건전성이나 M&A 등의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약간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질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이제 은행 내부에 쌓아두던 돈을 주주 환원으로 돌린 뒤 위기가 찾아오면은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예, 실제 외환위기 때 은행이 부실을 하여튼 이것도 계속 여러 번 이야기했던 내용이 또 질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홉 번째는 얼라인 파트너스가 제안하는 RW의 성장률과 그 근거는 뭐냐? 예. 여덟 번째. 아마 이 질문 하실 분 꼭 있었을 것 같아요.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우리나라 은행주 특성상 주주 환원 확대는 곧 국부 유출 등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열 번째고요. 11번째. 재투자 방안 중 대출 성장 외에도 M&A가 있는데 이 또한 현 상황에서 주주 환원에 비해 효율적인가?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질문으로 최근에 우리 금융지주가 다올 인베스트먼트를 인수한다는 뉴스가 계속 뜨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2번째 질문으로 온라인 파트너스 뭐 좋은 말 많이 하지만 결국 너네 뭐 단기적인 주가 부양을 원하는 거 아니야? 응. 12번째. 13번째 질문은 우리나라 금융지주들은 이자 이익의 비중이 높아서 RW의 성장을 줄이면 실적에 악영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14번째. 은행이 과도한 이자 장사라는 비판을 듣는데 순이자 마진과 예대금리 차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돼요?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여기까지 저희가 사전에 받은 질문들입니다. 혹시 저희 Q&A 들어가기 전에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기 안 포함되는 질문 중에 혹시 좀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거 혹시 있으시면 한번 거수해 주시면. 예. 어. 유보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이게 충당금 적립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과도하게 뭐 미래 예상 손실이나 이런 거를 반영을 해서 충당금을 과도하게 필요 이상으로 적립하면 이것도 일종의 이익을 유보하는 건데 이거를 사실은 외부에서 사실 이렇게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요런 경우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좀 우려스럽고요. 두 번째는 지금 어쨌든 경기가 리세션 구간으로 가면은 M&A나 소규모 M&A 이런 것들 상당히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그거는 아까 질문 나온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예. 일단 요거 먼저 답변 드리고 그다음 문 기자님 제가 질문 받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대손 충당금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저희가 작년에 은행들 돈 많이 벌 때 예비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당국에서도 가이던스 주고 해서 좀 최대한 많이 보수적으로 쌓으려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는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충당금이라고 하는 건 회계적이고 사실 미래를 대비해서 충당금 뭐 쌓는 거는, 그리고 뭐 규정에 따라 쌓고 뭐 최대한 이게 또 맘대로 막 더 많이 쌓을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이게 뭐 기준이 있어 가지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미래 전망해 가지고 쌓긴 쌓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보수적으로 많이 쌓은 거에 대해서는 불만 없고요. 그거는 저희는 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적으로 뭐 저희가 예상한 거 대비해서 경기가 좋고 대손이 안 나와서 그러면 나중에 환입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크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이슈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만 그리고 인제 오히려 예를 들면 정부에서 정말 인제 이런 은행의 건전성 관리를 하기 위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준을 가지고 충당금을 더 쌓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게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부분은. 근데 다만 이제 그거 다 하고 나서 그 적립할 거 다 적립하고 세금 낼 거 다 내고 남은 돈에 대해서 인제 그거는 정말 인제 사실 민간 회사에서는 이제 결국에는 순이익에 대해서 처분할 거에 대해서는 주주들의 결정인데 그 부분은 주주들이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 M&A 관련해서는 뭐 물어보셨으니까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은행이 M&A에 M자도 꺼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그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그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 PER이 3 배라고 그랬잖아요. 그 PER 3 배인 회사는 M&A 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 먼저 반성부터 하고 본인 PER을 높여야 됩니다. 그 왜 그러냐? 되게 단순합니다. 내가 돈을 벌었을 때 자 1조 원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1조 원을 가지고 뭐 증권사나 인수한다고 치자고요. 그 증권사 인수하든 뭐 인수할 때 진짜 PER 10배 이상 줘야 됩니다, 최소한. PBR도 거의 1 배까지 왜냐하면은 은행 있는 거 다 돈이잖아요. 그거 현금성인데 뭐 충당 뭐 예를 들면 잠재 부실 이런 게 있으면 그건 까겠지만 거의 PBR 1배 가까이는 최소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돈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자사주 매입 소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이건 자사주 매입 소각보다 좋아요."라고 설득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절대로 M&A의 M자도 입에 꺼내면 안 된다. 예. 그게 저희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내 회사를 제일 잘하는데 우리 회사 주식이 지금 PER 3배 거래되는데 그 돈 가지고 우리 회사 주식 사야지. 내가 인수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회사의 거를 멀티플을 10 배, 15 배를 주고 산다는 거는 그게 수학적으로 계산이 안 나옵니다. 너무나 당연한 상식인데 이게, 이게 어쨌든 보면 사실 이게 모든 사람이 이런 약간 그 자본시장의 약간 기본적인 원칙 같은 거를 다 이게 상식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로써 포장을 해서 "아 그래도 뭔가 비이자 이익 비중을 높여야 되고요." 뭐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데 그런 인제 그런 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은 우리 회사 주식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M&A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인제 뭐 아까 질문이 나왔으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거는 이제 저는 뭐 이게 사실인지도 모르겠고 이제 뭐 그냥 뉴스만 나온 거니까 하여튼 뭐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지만 뭐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 다올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회사에 인제 지분 뭐 50 몇 퍼센트를 인제 우리금융이 뭐 인수에 관심이 있다더라. 그래서 뭐 진행 중이다더라 이런 게 있는데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한다. 그랬을 때 이제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봤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보니까 그 다올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에 이제 12 개월 동안 순이익이 45억 원이더라고요. 근데 인제 56% 지분 52% 지분 사는 건데 뭐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으나 이게 뉴스에 나온 대로 2,000억 이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결국에는 45억의 이익을 내는 회사의 52%를 2,000억을 주고 사면 거기에 인제 그 45억 곱하기 52% 그러니까 한 우리 금융 지주의 그 순이익이 20 몇억 원 늘어날 거예요. 거기에 근데 우리 금융 지주 지금 PR이 2.4 배입니다. 그럼 20 몇억 곱하기 2.4 배에서 한 56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건데 2,000억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물론 작년은 정상적인 해가 아니고 그전에 돈 많이 벌 때는 뭐 684억 원을 벌었어요, 2021 년에. 오케이. 자 그럼 그걸 적용해 보자고요. 그걸 적용해도 똑같은 식으로 계산을 하면 800억 입니다. 2,000억을 써서 800억을 버는 그 효과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배당을 하면 2,000억이 오겠죠. 그리고 인제 마찬가지로 대출 성장을 한다. 그러면은 인제 최소한 그래도 대출 성장하면은 ROE가 10% 니까 뭐 11%다 하면 뭐 2.4 배 곱하면은 530억의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예시니까 근데 이제 뭐 사실은 M&A 관련해서 이야기 많이 해요. 뭔가 회사 성장하는 것 같고 한데 그거는 정상적인 밸류에이션이 거래될 때 회사가 기본 최소한의 정상적인 밸류에이션이 거래될 때 M&A M자를 꺼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 은행 그 누구도 M&A M자도 꺼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문 기자님 질문 있으시면 한번 하시죠. 네. 네 마이크 쓰시 아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그 대출 내주자는 걸 이제 줄이자는 건데 네. 요게 100% 은행의 자율성이 보장되는지 저는 쪼금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예를 들자면 재작년 말 대선하면서 이제 LTV, DSR
풀자고 이제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왔고 이번에 부동산 정책 중 나오면서 LTV 완화하자고도 얘기가 나와서요. RWA 축소라는 게 은행 혼자 결정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방안인지 궁금하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바젤 3 최종 단계가 적용이 되면 건전성 규제가 좀 더 엄격해질 거라는 시각도 있는데 요거 이렇게 되면 배당이 좀 어려울 거다. 요런 얘기도 있어서요. 대표님 생각도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저희도 제가 회사 경영권 인수하는 거 많이 했었고 옛날에, 이거 그냥 그 버젯을 정하면 됩니다. 그 모든 회사는 그 매년 말에 사업 계획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년에 이번 이익의 50%를 배당에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출 성장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자본은 이 정도야라고 미리 알 수 있고요. 그 사업 계획 하에서 그러면 우리 회사는 앞으로 올해는 RWA 성장을 최대 5%까지만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그걸 할당해서 내려주면 됩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합니다. 일선 영업 지점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은행이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뭔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출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다른 부분의 대출을 줄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충분히 은행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제 바젤 3 최종안 들어와 가지고 보통 자본 비율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보통 자본 비율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배당 여력이 줄어든다. 그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제안한 자본 정책들을 도입을 한 상태에서 그 새로운 규제 하에서 자본 비율이 떨어져서 이제는 그럼 13%까지 가기 위해서 12%까지 가기 위해서 배당을 좀 줄이고 적립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RWA 성장을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대로 관리를 하면 60%나 65%는 아니어도 최소 50%는 나옵니다. 아무리 해도.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50%를 얘기한 거거든요. 규제 환경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 50%는 충분히 가능하다. 어떤 규제 기준이 변하더라도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저희가 사전에 질문 받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쭉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여기 이제 장표는 없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금융 당국이 허락해 줄지, 이거 이제 소통했는지, 그다음에 마감이 어떡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해외 기관들도 일단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들의 인식은 그냥 우리나라 은행의 배당은 금융 당국이 그냥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냥 내가 눈에 보이는 거는 이사회가 주주총회에 배당 안건을 올려 가지고 주주총회에서 그게 계속 승인돼 왔는데 그냥 이사회가 올린 것뿐이고, 사실 법적으로는 아무런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는 이 배당에 대해서 관여할 권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전에 이제 예를 들면 규제 운용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면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고, 자본 비율 얼마 이상 해라, 충당금을 어떻게 쌓아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남아 있는 거에 대해서 배당을 하는 문제까지 배당 비율은 20% 이상 이런 것도 아니고 26%로 하세요. 19%로 하세요. 이거는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지가 않는데,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 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문제는 그냥 주주와 회사의 문제이지, 회사가 금융당국에 소통할 수 있을지 몰라도 투자자인 사람이 제가 금융당국과 소통해서 허락받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혀 안 했고요. 그리고 허락해 주고 안 하고가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그럴 권리가 없기 때문에. 다만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래도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그냥 원칙대로 저는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이유로, 저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이제 이사회가 이걸 다 거부하고 주주총회 때 그냥 나는 그래도 하여튼 올해는 그냥 몇 % 배당하겠어요라고 올리면, 주주의 권리는 뭐냐? 상법상 보장된 주주의 권리는 0.5%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주주총회 안건으로 배당 얼마 하자고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주주들과 체크해 본 바로는 이건 무조건 통과됩니다.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올해는 30% 이렇게 되겠지만 내년에는 60% 주주 환원하는 걸로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통과됩니다. 못 막습니다. 자, 두 번째, 위임은 받았는지, 그리고 주총 가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예, 위임 지금 벌써 이미 몇 군데 연락 와서, 아까 KB, 신한, 그리고 하나, 그리고 BNK, 지금 연락 온 데들만 다 끝나도 거의 아마 대부분 다 확보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여튼 그래도 이런 것들은 많을수록 좋고 저희는 이 모든 많은 기관들과 협조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계속 좀 갖고 계시는 기관분들은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연락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가 얼마만큼 들고 있는지 왜냐하면 주주 명부가 생각보다 되게 늦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블룸버그 이런 데 공시된 건 다 보지만 1월 말이나 돼야지 이게 명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면 2월 10일이 주주 제한 그 기한이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없으면서 미리 저희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총감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지금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게 폭탄 배당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아마 이사회가 제안하는 그 배당안이랑 저희가 주총에 올릴 안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예요. 저희 상징적인 의미에서 올릴 거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금 높은 거를 올릴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 펀드 매니저나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희 쪽을 찬성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하여튼 그리고 저희가 질문 한 두세 개 정도 한 다음에 다시 또 여기 현장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 질문이 이제 국내 은행들이 해외 은행들에 대해서 펀더멘털이 많이 뒤처지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아까 이미 커버했으니까 하여튼 수익성이나 보통주 자본 비율이나 이제 저기 부실 자산 비율 등에서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다. 자료를 제가 보내드렸습니다만 이거 그냥 보시면 됩니다. 사실 굉장히 건전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은행들을 지금 옛날처럼 막 대기업 계열 몇 군데에다가 많이 빌려줘서 예를 들면 사이클 때문에 한꺼번에 부실 크게 나고 이런 게 전혀 없고요. 그래서 하여튼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단일 기업이 아닌 모든 상장 지주를 대상으로 캠페인하는가? 이거 이제 제가 3프로 TV 나가서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산업 전체적인 문제거든요. 어떤 회사가 특정 회사가 뭔가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제가 이때까지 이야기해본 바로는 우리나라 은행 경영진들이 되게 똑똑하고 굉장히 주주 친화적이세요. 다들 뭔가 해보고 싶어 하세요. 근데 이게 어떤 은행이 한 명이 나와가지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모든 은행이 한꺼번에 움직이지 않으면 이걸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은행들 간에 특히 이제 어떤 은행이 또 리더십을 보여주면 다른 은행이 따라가게 되고 이런 서로 간에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특정 은행 하나가 예를 들면 이걸 도입한다 나머지 은행 안 한다 이렇게 되면 그 은행이 막 고객 뺏기고 이런 또 점유율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모든 은행이 다 동시에 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해외 은행들의 자본 배치 정책 어떠한가? 아까 저희가 10개 은행 평균으로 해가지고 저기 RWA 성장률 5년 평균 3%라 그랬잖아요. 큰 데들 3개를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시티은행,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우리 워런 버핏 님께서 되게 좋아하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한번 보시자고요. 위험 가중 자산 성장률이 이게 1%, 2%대입니다. 1%, 2%대. 별로 성장을 안 하고 이제 이런 해외 은행들은 단기 순이익 성장률은 별로 높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대출 자산 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이익의 절대 규모는 빨리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번 돈을 가지고 주식을 자꾸 사서 없애버려요. 그래서 2014년에서 이거 원래 2014년에서 2022년까지 이게 유통 주식 수가 다 36%, 21%, 23% 이렇게 주식 수가 빠져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주당 순이익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합니다. 단기 순이익 성장률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한다.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사례고 일본만 해도 일본은 사실은 우리나라하고 좀 비교하기 힘든데 거기는 지금 뭔가 너무 과도하게 이미 부채가 많고 나라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디플레 함정에 빠져 있던 나라고 아직도 지금 이 시기에도 지금 금리 많이 못 올리고 있거든요. 은행 입장에서는 영업하기에 최악의 환경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은행들도 목표 배당 성향 60%, 40% 이렇게 미리 발표하고 그거에 따라서 배당하고 있습니다. 일본만 해도 그렇습니다. 거기는 사실상 제로 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정말 은행으로 치면 거의 지옥 같은 나라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의 모범 사례. 저는 메리츠 금융지주 사례가 굉장히 모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메리츠 금융지주가 한 게 딱 저희가 하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가 지주회사도 상장돼 있고 밑에 화재하고 증권이 상장돼 있었는데 이것도 이렇게 중복 상장할 필요가 없거든요. 외국 사례를 보면 매니에 있는 회사 하나만 상장돼 있고 밑에는 100% 비상장으로 해야지 그 회사들 간의 이해관계 불일치 문제도 없고 깔끔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이제 중기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고 앞으로 3년 이상 최소 50%의 주주 환원 단기 순이익을 주주 환원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올라간다. 뭐 혹자는 또 이거는 뭐 저기 그래서 저기 시총 커져 가지고 뭐 인덱스 들어가서 그렇다 이런 게 그런 거 하고 그런 걸로 설명될 수 있는 정도의 상승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거는 뭐 굉장히 모범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하여튼 뭐 증권보다 은행이 오히려 저는 이익이 더 안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메리츠 금융지주도 했는데 우리나라 은행 금융지주들이 못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사회 결의해서 공시해 주시기를 2월 9일까지 요청드립니다. 뭐 예, 요 질문 요 답까지 하고 또 한번 현장의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자, 주주 환원율이 올라가면 주가가 왜 상승하냐?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식 투자하는 게 내가 투자한 거에서 결국에는 그 받아올 수 있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주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은 돈 버는 거에 25%밖에 배당을 안 하니까 은행이 아무리 뭐 5조 원을 번들 주주 입장에서는 1조 2,500억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뭐 주당 5만 원인데 배당이 예를 들면 뭐 5천 원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배당 수익률 10%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인즉슨 이 주주는 난 이 회사 주식을 보유하면서 내가 투자한 거에 1년에 10% 정도 버는 거를 기대한다. 배당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투자자인데 이게 인제 주주 환원율 2배로 늘어나면 배당이 5천 원이 만 원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나의 기대 수익률이 10%가 배당 수익이 10% 유지된다고 가정을 하면 인제 그 만 원 나누기 10%를 하면 1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5만 원부터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2배 늘어난다. 물론 배당 수익률이 정말 그렇게 정확하게 똑같이 유지될 거냐? 그거는 뭐 저는 뭐 알 수 없다고 보고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내가 재투자하는 이익의 비중 그 양이 줄기 때문에 은행의 그 장부 가치가 더 늦게 성장하게 돼요, 주주 환원을 늘리게 되면. 뭐 그런 건 있지만 반대로 이제 이거 그 늘어난 금액을 다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배당을 하는 게 아니라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이게 그만큼의 또 플러스 효과가 있어 가지고 저희는 뭐 이렇게 생각하면 2배 이상의 업사이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현장에서 혹시 뭐 또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 혹시 있으신지. 네. 아니면 혹시 뭐 저희 그 지금 온라인에 한번 질문 뭐 올라온 거 중에 뽑을 거 있으시면은 이따 말씀 주세요. 제가 질문 하나 더 하고 있을 테니까. 자, 다음 질문입니다. 온라인에 제안대로 은행들이 주주 환원율을 높일 시 자본 비율이 부족해서 건전성이나 향후 M&A 등의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예. 하여튼 이건 뭐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거는 저희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규제 준수 및 완충 자본 모두 포함하고 안정적인 CET1 비율의 유지를 전제한다. 예. 예. 그리고 인제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게 원래 있던 그 완충 자본이 이게 M&A 등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부터도 1.5%가 있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더 1%까지 더 쌓자.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충분히 M&A 할 수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M&A 하려면 일단 보통 본인의 밸류에이션도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근데 지금 M&A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예. 그리고 이건 아까 뭐 얘기했던 건데 저희가 요구하는 게 결과적으로 자본 비율을 낮추자는 게 절대 아니다. 예. 이제 자본 비율은 더 늘리면서 자산 성장을 줄여서 주주 환원하자. 예, 그런 내용이다. 예. 요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이 제안하는 RWA 성장률과 그 근거는 무엇인가? 이제 이거는 이제 매년마다는 다를 수 있어요. 매해마다는 사실 그때그때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제가 알기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은행이 자산 성장 목표를 되게 낮게 가져가는 걸로. 이 금리가 높은데 사람들이 대출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장기적인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는 저희는 지금 우리나라 명목 GDP 대비 레버리지 되게 높은 상황이라 생각하고 당분간은 우리나라 명목 GDP 성장률 수준 혹은 그보다 조금 낮게 해야지 이게 조금 정상화된다고 봅니다. 그게 인제 뭐 지금 현재 예측하는 거 보면 향후 한 4-5년 동안 한 4.4%대 초반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가 상승률 포함해서 우리나라 명목 GDP 성장률이. 그러면 RWA 성장률도 한 2에서 5% 정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요렇게 되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60% 정도 주주 환원할 수 있습니다. 좀 자본 비율 충분한 은행들은.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은행들도 최소한 50%는 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하여튼 뭐 그 세부 수치는 저는 각 은행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각 은행 이사회에서 잘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근데 어쨌든 그 목표 주주 환원율에 맞춰 가지고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매년마다 사업 계획할 때 '나 주주한테 돈 줘야지.' 하는 거 일단 먼저 생각하시고 그거에 맞춰 가지고 RWA 성장률을 정해서 관리해라.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숫자 자체는 뭐 바뀔 수 있지만은. 최소한 우리 주주에게 이만큼은 돌려줘야지 하는 의무감을 가지고 마치 이자 상환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 질문 이제 아마 요 질문은 아마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질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우리나라 은행주 특성상 주주환원 확대는 국부 유출 등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지 않는가?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참 너무 참 이게 뭐 잘 먹히는 그런 프레임인 건 제가 알지만은 너무 답답합니다. 그 애초에 이럴 거면은 왜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개방을 했으며 만약에 외국인들이 안 샀으면 은행 밸류에이션 더 낮았을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진짜 은행들은 정말 지금도 0.3배인데 어떻게 이거를 그러면 외부 자본을 조달했을까? 인제 그거를 먼저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 우리도 서학개미로서 뭐 미국에 투자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이런 대우 받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전히 그 내국인 지분 가치가 27조 원이나 된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다 우리나라 여기 은행들의 대부분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이 자국민 지분 가치에서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제 제가 배당 부분보다는 인제 주주 환원을 30% 이상에 대해서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저는 뭐 이게 그 인제 뭐 배당을 하면 현금이 나가고 자사주 매입 소각하면 주가가 오르니까 현금이 당장 안 나간다 뭐 이런 차이가 있다고 뭐 이야기를 뭐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사실은 똑같은 건데 뭐 어쨌든 간에 자사주 매입 소각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때는 당장의 회사 그 현금의 유출 자체는 좀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치면 사실 이게 여기 보시면 뭐 20%대인 사람들도 있고 70%대인 것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도 50%가 외국 주주예요. 그리고 뭐 하이닉스나 S-오일도 뭐 50에서 80%가 외국 주주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지분율이 외국 사람이 높다고 차별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다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회사의 가치가 제값을 받는 게 중요하고 그래야지 우리나라 은행들이 사업하기 위해서 자본 조달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값에 자본을 조달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거를 제대로 고쳐 줘야지 인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식을 삽니다. 지금은 인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식 은행주 사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인제 한 가지 여기서 인제 여기 계신 기자님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저는 제가 알기로는 국민연금이 다 10% 한도를 채워 10%가 맥시멈이에요. 10% 한도를 채워서 더 못 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더 사고 싶은데. 사실 이게 배당만 정상적으로 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은 은행주만큼 연금이 들고 있기에 좋은 주식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 저기 제한 때문에 더 이상 못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국부 유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저는 뭐 '이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우리나라 국민연금에서 더 사고 싶으면 더 살 수 있게 해 줘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 사주조합도 보니까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주조합이 10% 맥시멈으로 채워서 최대 주주거든요. 더 사고 싶은데 못 사고 계세요. 예. 이것도 뭐 저는 은행의 직원들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랑해서 더 산다 하는 거 되게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볼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그 M&A 관련해서 아까 전에 이미 이야기했고 이 부분 아마 이야기했고 예 단기적인 주가 부양을 원하는 것이 아닌지 인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 이미 우리금융은 산지 1 년이 넘었고요. 뭐 JB도 저희가 뭐 작년 5월 정도에 투자했는데 이게 저희가 14%가 있어 가지고 이거 뭐 장에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 뭐 수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목표하고 지금 투자했고요. 펀드 조건도 그렇게 돼 있고 이제 폐쇄형으로 인제 돼 있고 그리고 인제 그 저희 하여튼 기본적으로 제가 원래 온라인 파트너 창업하기 전에도 인제 그 원래 3 에서 한 7년 정도 보고 투자하는 이제 그 경영권 인수하는 사모펀드에 있었고 기본적으로 유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는 하려고 하고 있고 뭐 단기적인 게 나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뭐 그게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년을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 좀 개선을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올해 배당 많이 해라." 이게 아니라 장기에 대한 정책을 도입하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저희가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그 어쨌든 간에 RWA 성장을 줄이면 은행들의 실적이 악영향이 가는 게 아니냐. 근데 인제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뭐 대출 성장률 줄이고 RWA 성장을 줄이면 은행의 순이익 그다음에 매출 성장은 줄어들 겁니다. 그건 너무 당연하죠. 그 볼륨이 줄어드니까. 근데 그게 꼭 나쁜 거냐.
예. 아까 제가 미국 은행들 사례를 보여줬는데 미국 은행들도 뭐 예를 들어 시티은행 같으면 단기 순이익은 1년에 뭐 4-5%씩 성장하지만 주당 순이익은 1년에 10몇 %씩 성장하거든요. 그 돈 가지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서 이게 무조건 큰 은행이 되는 게 좋은 거냐? 아니면 정말 가치 있는 은행이 되는 게 좋은 거냐? 이제는 저희는 그 규모의 경쟁을 지향을 하고 정말 주주 가치 제고되고 밸류에이션 멀티플 가지고 경쟁을 하고 우리는 주당 순이익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 이렇게 전 됐으면 좋겠고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이제 정기적으로 매 은행 7개 은행의 총주주 수익률을 계산을 해 가지고 주식 단위로 이거를 좀 많이 알리는 거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경쟁하게끔 지금은 리딩 뱅크 경쟁을 순이익의 액수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조건 뭐 주가가 밸류에이션 낮아도 그냥 순이익 양이 크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 되게 바보 같은 경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의 프레임을 전환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은행이 땅 짓고 헤엄치기로 이자 장사로 돈 버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하여튼 이 부분을 저는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대 마진의 원천이 뭐냐? 예대 마진 원천은 결국 신용 리스크 그다음에 이제 자본 비용에 대한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은 은행이 자기 자본도 넣는데 내가 예수금 금리랑 대출 금리 똑같이 하면은 근데 대출은 뭐 안 갚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은행 자기 자본은 그럼 공짜로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아무도 은행 안 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인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런 게 없으면은 이 시스템이 안 돌아간다. 그리고 이제 그 이거를 예를 들면은 예대 마진을 통째로 비교하면서 예를 들면 예대 마진 높은 데를 계속 소위 말해서 약간 쫑크를 주면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게 저신용자일수록 이제 예대 마진이 크거든요. 왜냐면 신용 리스크가 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은행들 입장에서는 '아 난 이제 저신용자 대출 안 해.' 예. '나는 우량하고 예대 마진 낮고 대신에 잘 갚을 사람한테만 대출하겠어.'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좀 신용도가 낮으신 분들은 어디 가서 돈을 빌려야 될까요? 계속 밀려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복합적인 문제다. 이게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음. 여기까지가 사전에 저희가 질문 준비한 거고요. 혹시 뭐 현장에 질문 좀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예. 네. 예. 말 예. 예, 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백두산입니다. 아까 이제 목표 주주 환원율을 5-60%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거의 핵심 가정이 이제 RWA 2에서 5% 성장률인 것 같고, 네. 그거에 대해서 근거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레버리징 속도를 적절히 제어를 하는 게 사회 전체적으로 좋은 거는 맞지만, 과거에 워낙 가게나 기업 여러 경제 주체들이 레버리징에 이미 적응을 해서 단기간에 좀 이것을 바꿀 경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비은행으로 풍선 효과가 있는다든지 네. 아니면 차주의 부도율이 상승을 한다든지. 네. 그래서 아까 계획상으로는 22년 주주 환원은 크게 은행 측과 괴리가 없을 것 같은데, 23년이나 24년 이렇게 좀 갑자기 50에서 60으로 올라가면 그런 좀 무리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혹시라도 은행에서 적정 자본 비율을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적정 RWA 성장률을 제시해서 그 이상은 주저환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만약 그 적정 RWA 성장률이 말씀 주신 2에서 5%가 아니라 5에서 10% 사이이면 그게 장기적인 게 아니라 단기나 중기적인 거라면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각 은행에서 결국에는 이건 저희가 어쨌든 은행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은행마다 아마 내부 경영진께서 경영 판단을 해서 설명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인제 주주들이 제가 근데 일단 알기로는 올해 기본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산 성장하고 싶어도 못해 가지고 저희가 은행들하고 다 대화를 많이 해 봤는데 올해 자산 성장을 많이들 못 하실 것 같아요, 하고 싶어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되게
로우 투 미드 싱글 디짓으로 지금 성장하는 거를 현실적으로 좀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면 금리도 너무 높고 하니까 사람들이 대출 안 쓰고 뭐 좀 많이 갚고 이런 것 같거든요, 지금. 그래서 뭐 일단 자연스럽게 좀 될 것 같긴 하고요. 뭐 오히려 이제 높은 목표를 잡았을 때 달성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저희는 예시를 든 거예요. 주주 관점에서 외부인은 이렇게 본다. 근데 결국에는 2월 9일에 그 기준이 그 주주 관점에서 납득 가능한 설명과 함께 경영진의 전문적인 판단으로 우리는 이러이런 이유로 올해는 이렇게 가야 되고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 그게 주주들이 납득 가능하면 그러면은 당연히 그거는 이게 어차피 저희가 지분이 뭐 저희가 100%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기관 투자자들 지지를 못 받으면 어차피 아무것도 못 하는 게 지금 저희 그 캠페인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 눈높이가 상당히 높긴 합니다. 워낙 잘 아시겠지만 높긴 한데 그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내용 설명을 가지고 이유를 제시한다면야 당연히 뭐 그거는 뭐 결국에는 주주들이 어떻게 판단하냐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뭐 온라인에서 질문한 거 좀 전달해 주실 거 있어요? 2022년 결산 기준 금융지주들의 배당 성향의 최소 기준을 몇 %로 보고 계신지, 4대 지주와 지방 지주의 기준을 다르게 보시는지, 그리고 최소치 미달로 발표한 회사는 모두 주주 제한으로 표결로 가실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실적이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이게 조금 4분기 실적은 좀 왔다 갔다 많이 하거든요. 뭐 명태 비용도 들어오고 뭐 성과급부터 해가지고 특히 뭐 지금 충당금이든 PF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쌌냐 이런 거에 따라서 자본 비율이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원칙은 저희가 이야기한 대로 이 최소 자본 비율 규제를 만족하는 선에서는 저는 일종의 이자처럼 좀 은행들이 부담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주주도는 공짜가 아니다. 주주도는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30%. 저는 이 자본 비율 규제 그 지방은행 9.5% 그다음에 그 시중은행 10.5%를 맞추는 한도 내에서는 최소한 30%. 그거는 그냥 기본적인 이자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돈으로 안 하고 남의 돈 받아서 사업했으면 그 정도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주 제한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속도의 주주 환원율 인상을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게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반영되었다고 보시는지. 이 질문을 하시는 취지가 이제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가 크레딧 사이클이 안 좋아지는 구간에 있고, 시스템적으로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자체 능력이 부재.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스트레스 테스트에 기반한 적정 자본 비율이 책정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금감원에서 룰 세팅을 위해서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제 조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어느 정도 속도의 주주 환원율 인상을 생각하고 계신지를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여기 저희가 제시한 숫자는 저희가 이제 뭐 당연히 은행 내부에 있는 모든 자료를 본 거 아니고 뭐 제가 알기로 지금 스트레스 테스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근데 이제 뭐 이게 좀 고도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신에 우리나라 은행들은 그만큼 또 보수적으로 자산 관리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제시한 원칙을 따랐을 때 우리의 가정을 넣으면 이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뭐 크레딧 사이클이 안 좋아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올해 ROE가 되게 낮아졌다. 네. 진짜 크레딧 사이클 안 좋아서 대손이 많이 나오고 ROE가 낮아졌다. 그러면 이 원칙을 저희가 지금 여기 이 프로젝션 한 이 60%라는 숫자를 도입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는 이제 예를 들면 연초에 거의 저희가 제시한 그 주주 서원에도 보면은 그 예외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 무조건 50% 내놔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익이 많이 줄어들어서 예를 들면 뭐 자본 성장 우리는 예를 들면 연초에 ROE가 10%일 줄 알고 그 RWA 성장 5% 하면은 50% 주주 환원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ROE가 예를 들면 8%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30%밖에 못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주주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지는 내가 이제 이사회에서 논의해서 이러이러한 가정하에서는 이런 숫자 나오게 나는 정책을 공시했어. 그렇지만 뭐 안 좋아져서 대손이 많이 나와서 ROE가 떨어졌어.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납득할 거고 그렇게 되는 거는 저는 괜찮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봤을 때 정상적인 가정하에서는 올해 자산 성장 많지 않을 거고 그게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 능력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뭐 도입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거 또 핑계로 뭐 몇 년 더 기다리면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일단 이거 도입해야 되고 이 정도면 충분히 저는 저희가 대신에 자본 비율 저희가 타겟하는 게 굉장히 높고 그 정도면 충분히 보수적으로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정책 도입하는 데는 문제 없다. 저희가 제안하는 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금융당국이 주요 유동성 공급 통로로 은행을 활용하고 있고 최근 작은 경색 이슈로 이에 대한 당국의 의지가 더 강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출 성장을 통제함으로써 주주 환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에 대해서 당국과 어느 정도 소통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전히 이제 저희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이거 당국과 저희가 소통하는 게 되게 웃기거든요. 제가 뭐 은행도 아니고 이제 이거는 은행과 당국이 소통할 문제고 그러라고 은행 경영진이 있는 것이고 저희는 주주로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당국에서 은행을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저는 모든 사람이 이 전제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규제 산업이라서 규제를 받는 거는 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이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다만 이게 공짜 돈은 아니다. 이게 그 외국인 돈, 뭐 국내 투자자들의 돈, 연금 누구 돈입니까? 국민들 돈이잖아요. 그 돈이 공짜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상대방으로서 대우해야 되는 것이고 정부에서도 그 돈을 활용하려면은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적정한 정책적 인센티브를 주고 뭐 보증을 해주든 정부 예산을 투입하든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되지 뭐 강제로 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뭔가 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든가 아니면은 이 사유재산에 대해서 준해서 이거를 하여튼 간에 적정한 걸 같이 가면서 해야 된다. 강제로 막 이렇게 뭐 그냥 은행 주주들 손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익 목표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RW의 성장을 줄인다는 것은 결국 님을 높인다는 건 아닌가요? 즉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높이고 수신 금리를 낮추게 되는 건 아닌지 이렇게 되면 은행 고객들에게 좋은 방향이 아닌 것 같다라는 질문하셨습니다. 네, 그것도 뭐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 저는 반대로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 간의 대출 경쟁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도한 자본이 지금 유보되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적정한 이익을 확보를 리스크 대비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아니면은 이제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우리나라 은행 완전 경쟁이고 사실 은행 간에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이게 신한은행 가나 하나은행 가나 우리은행 가나 사실 은행 간에 받을 수 있는 서비스나 이런 건 다 똑같거든요, 사실은. 그냥 금리 싸움밖에 없어서 이게 뭐 대출 성장률을 줄인다 하더라도 경쟁 강도가 뭐 그러면은 조금 지금처럼 영업 경쟁이 지금보다는 조금 덜해질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완전 경쟁 시장이고 누가 한 명이 막 과도하게 폭리를 취하거나 이러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공시도 되고 있고 사람들이 요즘에 앱이 다 잘 나와 가지고 다 비교해 가면서 하고 있고 0.1% 차이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리고 대출 성장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쨌든 4% 이렇게 성장하는 상황에서는 이게 이런 상황에서 막 갑자기 예대 마진이 크게 늘어나거나 이러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내 기업 대부분 낮은 주주 환원율 보이고 금융지주는 그나마 높은 편인데 다른 펀더멘털 좋고 저평가된 회사가 아니라 금융지주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온라인이 지분이 거의 없거나 없는 회사까지 의결권 위임을 통해 행동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일단은 저는 뭐 사실은 25%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업마다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성장하는 2차 전지 산업이라든지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뭐 IT 산업 이런 데는 배당 하나도 안 하고 다 재투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은행은 지금 성숙기에 접어들었거든요. 그런 것 치고는 사실 너무나 주주 환원율이 낮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게 사회적인 문제와도 연결이 돼 있고 뭐 저희가 어쨌든 투자 매력도가 있다고 보고 투자를 많이 한 종목이기도 하고 저희가 투자 안 한 회사에다가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뭐 다른 회사들은 그래도 뭐 재투자의 룸이 좀 더 있거나 한데 저희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자본 배치가 이게 좀 너무 이상하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비춰졌을 때.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또 반대로 봤을 때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 대주주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배당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배당하라는 거는 대주주한테 재산상 손해를 보라고 하는 거랑 사실 똑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구조 하에서는 왜냐하면은 본인들 지분율은 이렇게 여러 단계 거치고 나면 몇 프로 안 됩니다, 사실. 근데 그 회사에서 배당을 늘리면 50% 종합소득세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는데 돈만 없어지니까 사실은 대주주가 있는 데서는 정말 심하게 싸워야 돼요, 이거는. 근데
사실은 저는 은행들도 이게 지금 저희가 하는 캠페인에 경영진들 다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다 나와서 대놓고 말을 못할 뿐이지 내부적으로 다 공감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있는 곳이 없다. 그래서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거를 하기에 제일 좋은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왜 산업 차원에서 했는지에 대해서 아까 전에 뭐 페이지가 하나 있긴 했었는데, 인제 뭐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면 다른 은행들 지분 저희가 안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조금씩 다 갖고 있습니다. 이제 펀드가 작아서 그렇지 펀드 비중의 막 30% 은행 주식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인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큰 회사라 지분은 낮지만 인제 저희는 기왕에 하는 거 이거 산업으로 해야지 효과가 있지, 이거 뭐 은행 몇 개에다가 해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수고스럽더라도 전체 산업에 대해서 하게 됐습니다. 향후 기준금리를 내릴 때 위험가중자산 통제 계획으로 인해 통화 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인제 그래도 뭐 금리를 내렸을 때 그게 은행의 대출에만 영향이 미치는 건 아니고, 사실은 뭐 채권 시장도 있고 주식 시장도 있고 자본 시장이 그렇게 작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오히려 그럴 때 또 대출이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한다, 이게 인제 사실은 뭐 저는 좋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좀 하여튼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유도리 있게 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장기 평균으로 지금 GDP 성장률 수준을 가야 되는, 이건 원칙적인 부분이고 상황에 따라서 대출을 더 늘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특히 인제 이런 걸 해 가지고 밸류에이션이 회복됐다, 은행들이. PER이 7, 8배, 10배가 됐다. 그러면 또 그때 가서는 주주 환원 줄이고 대출을 늘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ROE가 많이 나오면. 그래서 뭐 이게 그 교조적으로 딱 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3프로에서 말씀하신 M&A 하지 마라, 필요 없다, PBR 1배 이하에선 자사주 소각해야 한다 등 투자자에게는 염원 같은 소리 동감합니다. 특히 지방은행의 M&A는 극도로 비효율적인 배임과 같은 행위라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소액주주와 연대하여 지방은행들에게 M&A 금지하라는 메시지를 이사회에 전달할 의향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지방은행 디스카운트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어쨌든 뭐 솔직히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표현의 강도가 되게 세신데,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M&A 하자는 사람들은 지금 은행 돈을 다 자사주 매입 소각 안 하고 대출 주주 환원 안 하고 대출하는 거랑 비슷하게 저는 사실상 가치를 파괴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인제 M&A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주주 가치 차원에서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꼭 지방은행만 그런 게 아니라 시중은행도 좀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이때까지 아무도 나서서 말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M&A 하면 성장하는 거 아니야? 뭐 뭔가 그런 밸류에이션이라는 잣대가 없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PER 2배, 3배에서 M&A 하는 건 사실상 거의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아까 그 표현한 거를 제가 다시 담을 수는 없겠지만 거의 그 정도의 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자인 상황에서는 저희는 목소리 계속 낼 겁니다. 오늘 목소리 냈던 것처럼. 온라인의 중장기 인베스트먼트 타임라인은 몇 년이 되는지는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원하시는 주주 환원율이 이루어지고 목표하는 은행들의 기업 가치 도달 시 중장기 인베스트먼트 타임라인 전 매도 의사가 있으신지, 그리고 온라인의 주주 제한이 거절되고 주주총회에서 표결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다고 가정하면은 캠페인의 방향 그리고 온라인의 지분 방향에 대해서도 문의드릴 수 있을지. 예. 일단은 뭐 당연히 그러니까 저희 투자 기간은 하여튼 최소한 5년은 들고 갈 수 있게끔 저희가 돼 있고요. 그전에 당연히 저희도 매도할 수 있고, 뭐 하여튼 그래도 지금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들고 있었고, 뭐 최소 수년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실제 실현이 되려면 최소한 뭐 1, 2년은 더 걸릴 거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도 보면 저희가 2023년 배당이 2024년 4월에 나오는데 제일 빨리 돼도 그게 2024년 4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꽤 장기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은 당연히 저희도 투자자의 돈을 받은 거기 때문에 뭐 이게 저희가 뭐 한 달 만에 단타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2-3년 프레임 안에서는 매도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인제 다만 인제 우리은행하고 JB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JB는 저희가 좀 지분이 크기 때문에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금융은 좀 더 이제 저희가 플렉시빌리티는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은행들이 정말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예를 들면은 뭐 싹 다 무시하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혹은 뭐 했는데 그냥 뭐 소극적으로 뭐 "열심히 할게요. 뭐 알겠습니다." 이렇게 끝났다. 저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은 인제 당연히 주주 제한을 가는 것이고, 주주 제한을 가서 이제 주주총회를 해서 뭐 질 수도 있겠죠, 어떤 이유로든.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 행위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분명히 지금보다는 나아질 겁니다. 사회적인 공론화가 되고 다 관심을 가지고 이 은행이 좋은 점은 대주주가 없기 때문에 은행에 있는 사회이사분들이 다 우리와 같은 어떻게 보면 이것들을 다 일반 국민 관점에서 생각을 독립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갖고 있고요. 은행의 사회사분들이 되게 전문적이고 이렇게 상식선에서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다 임명돼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옳은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 만약에 그렇더라도 내년에 또 할 겁니다. 내년에 또 할 거고 내후년에 또 합니다. 될 때까지. 온라인에서 올라온 마지막 질문인데 속도 조절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올해 주주 환원율 30%는 맞추되 중장기 목표에 대해서는 은행들도 적정 자본 비율을 책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과의 조율도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느 정도 기간을 염두에 두고 계신 건지요? 저는 솔직히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금융당국과 조율을 왜 해야 되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앞에선 단에서의 규제는 이제 그거는 뭐 충당금 얼마 쌓아라, 뭐 정책 있으면 뭐 정책적인 거에 대해서 뭐 협조하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거 다 하고 세금 다 내고 자본 비율 다 맞추고 난 다음에 내가 대출 성장 얼마 하고 그다음에 배당 얼마 하고 자사주 매입 소가 얼마 할지는 그 자본 비율 맞추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거는 주주의 그 결정할 문제, 그러니까 이 사회가 물론 결정하고 결국에는 주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은행 그 경영직에서 이번에는 독립적으로 좀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 그 과거의 관행이 뭐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그거는 뭐 정말 다 그렇게 한다면 주주총회를 가게 될 것이고 그 정말 얼마나 정말 체면 상하는 일이에요. 내가 이 사회가 주주가 임명했는데 주주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약간 주총에서 주주와 표 대결을 해서 이사회가 그 표결을 지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이번에 똑바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 속도의 문제는 이번에 이렇게 정책을 도입을 하면 예를 들면 경제 상황이나 저희가 가정하는 은행의 수익성이 이런 게 저희 가정한 대로 된다면 내년에 당장 60% 페이아웃이 나와도 문제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근데 정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뭐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대선 비용이 많이 나오면 페이아웃이 자동으로 떨어질 겁니다. 저희가 뭐 60% 하라는 게 아니라 정책을 지금 정하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뭐 이 정도까지인 것 같고요. 여기 뭐 혹시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받고 저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마이크 드릴게요. 네. 아시아 타임즈 김지우 기자인데요. 너무 잘 들었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 제가 잘 모르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은행이 그러니까 독점 산업으로서 굳이 상장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왜 상장을 유지해야 되는데 굳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이 필요 없고 자기들이 위기가 오면 세금을 통해서 그동안 네. 살아났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고 지금도 그냥 그렇게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좀 굳이 상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근본적으로. 예, 저는 솔직히 뭐 이거 만약에 누가 그 돈 내서 상폐하도록 허용해 주면은 뭐 PBR 0.5에 상폐해서 갖고 가게 해주면은 상폐해서 인수하고 싶을 정도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최초에는 저희 은행 PBR이 이렇지 않았거든요. 지금 같으면은 사실 사람들한테 돈 투자해서 은행 하세요라고 하면 은행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면 은행 PBR에 이게 뭐 독점적으로 규제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은행 다 똑같고 지금 이 좁은 나라에 지금 열 몇 개 은행이 있거든요. 경쟁 되게 치열합니다. 거의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여기에 예를 들면은 그럼 추가로 은행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은행 하게 해드릴게요 하면 할 사람 있냐? 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설립해가지고 상장하는 순간 PBR이 0.3인데 내가 1조 투자해서 3천억 되는 마법을 경험할 수 있는데 왜 은행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진짜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계속 운영할 거면 이건 정말 자본주의에서 그 경제적 가치를 수조 원의 가치를 매년 파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럴 거면 아예 국영화를 하든지 이렇게 계속 할 거면은 그냥 정부에서 그 공개매수 PBR 한 배 공개매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개매수하고 상폐를 하든지 아니면은 정상적으로 민간 자본을 운영할 거면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하든지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이번이 그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혹시 뭐 더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지?
예, 없으면은 오늘 공개 간담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장기간 시간 관심 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